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의 고정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류 마케팅 성공 전략과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BTS라든가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도 수상을 한 기생충이라든가 한류 열풍이 끊기는가 싶더니 계속 이어져 오히려 더 그 세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를 떻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기업체들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것과 그다음에 한류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을까, 또 수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공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전략들을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해외 진출할 때 한류와 같이 해외에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전략을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한류라는 게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보도록 하는데요. 한류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발전이 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이제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걸 한류 일기라고 그러는데, 이때 한류가 처음 생겨났죠.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이 뭐길래는 이 사랑이 뭐길래. 아마 나이 있으신 분은 좀 알 겁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았었는데 이순재 씨도 나오고요. 약간 코미디성의 그런 가족 드라마인데 중국에서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1997년에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대히트를 치면서 중국에서부터 한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중국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사회주의 국가였었는데, 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군사라든가, 사극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 드라마로 간간히 나왔었는데, 이런 가족 드라마가 나오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말도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류라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한류라는, 중국 신문의 한류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한류라는 말이 이제는 일반화됐습니다. 이때 한류 일기 때는 이제 사랑이 뭐길래와 NRG와 같은 그런 가수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면, 한류 2기에서는 주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드라마로 겨울연구와 대장금을 들 수가 있겠고요. 대장금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인기를 몰았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연가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류 3기는 2010년대를 얘기하는데, 이때 K-팝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0년대에는 일본에서부터 K-팝, 신한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K-팝이 인기를 끌어서 중국, 유럽, 미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한류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를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동남아, 일본, 유럽, 남미, 미국까지 지금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금은 사극 최초로 세계 전 지역에서 거의 방송이 됐습니다. 전 세계 87개국에서 방송이 됐고, 중국에서는 평균 시청률이 14%, 엄청나죠. 일부 국가에서는 시청률이 80%, 90%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금이 해외에 전 세계에 진출을 해서 성공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었던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름도 좀 이상하죠. 방탄하면 방탄조끼가 저는 생각납니다. 근데 방탄이라는 그런 말에는 또 철학적인 의미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청소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방어해주겠다. 그런 방탄소년단.
빅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중소 제작사에서 방탄소년단을 키워냈어요. 사실 메이저 3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빅 엔터테인먼트라는 소규모 기업에서 세계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 여러분들 비틀스가 생각나죠. 비틀스가 영국에서 4인이 4명의 가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미국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시장에 가서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신문들은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다. 영국이 미국을 침투한다, 문화적으로 침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4회에 현재 빌보드 200 그러니까 앨범 차트에서 4회에 걸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처음에는 러브 요셀프 티어로 1위, 2018년 얼마 되지도 않죠. 최근에는 빌보드 차트 200에서 맵 오브 더 소울 7으로 해서 1위를 차지합니다. 정말 한국 가수가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기를 차지했다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을 배출해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류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주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아카데미 4개 부문 상을 수상한 기생충입니다. 사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 시상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상인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탔어요. 원래는 국제영화상 하나만 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감독상, 작품상 탑니다. 원래 영화 시상식에서 중요한 그런 상이 감독상, 작품상, 그 다음에 나무, 주연상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감독상, 작품상을 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아카데미 어워드 시상식은 사실 미국의 약간의 터세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영화가 미국 시장에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타기는 굉장히 힘든데 기생충이 4개 부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들은 잘 만듭니다. 과거에는 일본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90년대 말부터 쉬리 이후부터 한국 영화를 잘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봉준호 감독도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도 한국 영화가 괜찮다, 잘 만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류가 전 세계에 뻗어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한테 자부심도 심어주고 해외 나가면 뭐 소녀 가수들 이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 중소기업체에서 아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해외에 가면 더 잘 알죠. 한국 가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부심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한류를 활용을 해서 한번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밸류체인이라고 기업의 이제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가치 사슬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본원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본원적 활동은 그야말로 기업에서 꼭 필요한 거 개발을 해서 연구 개발을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소비자에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조적 활동은 이거를 보조하는 거 기업 인프라라든가 조직 관리, 기업 이미지 관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조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밸류체인 상에서 과연 한류를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6개 정도를 제가 추출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스타 마케팅입니다. 해외 스타 마케팅. 해외 스타들을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해외 동반 진출. 한류와 해외 동반 진출을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한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한류와 어떤 자기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동개발. 한류 업체들과 뭐 기업체가 공동개발을 한다. 다섯 번째가 이런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조직 결속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CSR 활동을 하는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한류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는 유형에는 6가지 정도가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류 스타 마케팅이죠. 먼저 사례를 보면 2010년대 초에 카라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카라 그룹이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당시 잘 몰랐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아니 일본에서 카라가 저렇게 인기가 있다니. 그래서 사람들 놀랐죠. 이때 카라가 홍초 판매를 하는데 여기 CF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0년도에 홍초에 광고 판촉을 한 결과 2010년도에 14억이었던 매출에서 2011년에는 40배가 증가한 500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죠. 아주 획기적인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류가 좀 침체하면서 홍초 판매도 감소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한류 스타 이민호가 있죠. 이민호 잘생긴 이민호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민호. 이민호가 CF로 활용을 해서 한국 화장품의 이니스프리에 CF로 나왔는데 이때 중국 진출 일주일 만에 1호점 매출이 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류 스타 마케팅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CF로 활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월드스타 BTS가 VT 코스메틱과 협업을 합니다. 2017년에 BTS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년 만에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6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콜라보레이션 에디션을 출시하고 있고 BTS 굿즈 같은 거를 많이 제공을 해서 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라뜰리에라는 그런 향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2시간 만에 추도 물량이 모두 완판되는 그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라뜰리에인데 BTS의 이미지를 잘 담은 그런 향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BTS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외 동반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한류가 서로 협업을 해서 동반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현대자동차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로이 비주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로이 비주얼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냐면 로보카 폴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로보카 폴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제작업체인 로이 비주얼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양연구소라든가 아산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자동차라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어떤 부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여기에다가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이런 걸 담아내서 이 아주 히트 상품인 로보카 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이거 노하우만 제공을 해주고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대자동차도 로보카 폴리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유스 마케팅,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파워 강화를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2017년에 현대 폴리 교통안전 놀이터 일산점을 오픈을 하고 그걸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서울 코엑스라든가 강릉 아레나 파크 등에서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젊은 층 그리고 이런 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한테 그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윈의 결과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한류와 콜라보레이션.
예로서 소망 화장품이 싸이의 모습을 담아서 에너지 팩토리라는 그 브랜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출시 한 달 만에 20만 개의 판매고를 기록을 해요. 여러분 아마 광고에서 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 팩토리라고. 그래서 그런 화장품이 한때 선전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빅뱅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UT 시리즈를 출시를 해서 티셔츠 아이템 중 단일 판매 수량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커피숍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러 뭐 커피숍이 있죠. 그런 커피숍 중에 이디야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카카오 프렌즈와 협업을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합니다. MD 상품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MD 상품 9종이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드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성공적으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프렌즈도 사실은 이제 한류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뭐 캐릭터 한류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한류와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디야 커피는 커피점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어떤 돌파구로서 한류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PPL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현대자동차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서로 PPL을 해서 뭐 현대자동차가 잘 팔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 태양의 후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거라든가 자동차 옆에 있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PPL이죠.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그 장면 안에 간접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인공 옆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현대마크라든가 이게 현대차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접적으로 홍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이제 PPL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PPL 효과를 이 현대자동차가 톡톡히 누렸다라는 거죠. 이때 드라마를 방영한 KBS의 광고 수익이 약 70억 원이고 드라마 내의 간접 광고액이 30억 원에 불과하지만 광고 효과는 1,500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잘하면 PPL도 아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류 콘텐츠 기업과 공동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바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하고 CJ가 스마트 TV용 콘텐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콘텐츠와 일반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연구 개발이나 상품 개발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립박물관 이건 물론 민간 업체는 아니지만 뭐 박물관에는 민간 박물관도 있으니까요. 박물관에서 문화기술 CT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CT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체험 공간을 조성을 한다거나 또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을 해서 뭐 영상을 전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가상 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로봇, 인공지능 전시 안내 로봇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CT 그러니까 문화기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 콘텐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기술과 어떤 박물관, 전시관 뭐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거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공동 개발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 한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류를 통해서 내부 조직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SKT는 한류를 활용해서 내부 조직 결속을 했는데 뭐 이제 사원들한테 문화적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푸어너자이저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한다거나 그래서 임직원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살롱드 서초에서
여기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약간의 공간이죠.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화 공연도 하고 기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조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건설이 문화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거나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과 CJ E&M이 CSR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외에나 국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한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조적 활동에서의 한류 활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의 한류 활용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크게 카테고리 해보니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류의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을 해서 일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2가지 큰 분야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자사의 경쟁력이 낮을 경우.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이제 막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컨 무버, 뭐 서드 무버 아주 경쟁력이 좀 자기가 낮을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일반적인 해외 진출 전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한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류가 해외에 어떻게 나가서 성공을 했는지 이거를 좀 벤치마킹 하자 그런 얘기죠. 한류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수환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한국의 시장만 가지고 음악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뻔하다 얘기죠. 한국 시장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외에 나가는 게 이거는 답이다. 그래서 일본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일본에서 활동을 한 게 이제 보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또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뚫기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일본에 그야말로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한 그런 보아가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M을 비롯한 많은 음악 제작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J-팝이라고 있습니다. K-팝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J-팝이 동남아라든가 중국에서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음악이 그 당시에는 수준도 높았었고 그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본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구태여 나가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시장에만 해도 경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K-팝에 뒤진 거죠. K-팝은 어떻게든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좁아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성공 신화를 이렇게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이런 성공 전략을 중소기업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야 나는 회사는 적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나와서 한류와 같이 이런 전략을 세워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자사의 경쟁력이 낮을 경우 이거는 한류가 초기에 해외에 진출할 경우입니다. 초기에는 어떤 전략들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지 맞춤형 상품 제공.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특히 한류는 문화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에 맞는 상품, 그런 문화 콘텐츠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콘텐츠를 현지에 맞게끔 변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PM이라고 있어요. 2PM. 2시가 아니라 2PM. 2PM의 그런 가수 그룹 중에는 니쿤이라는 그런 태국 가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면 2PM을 한국 가수로만 짜지 않고 왜 태국 가수를 이렇게 집어넣느냐? 해외 시장을 본 겁니다. 해외 시장.
중국인들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룹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경우는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에 현지인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현지화 중에 하나는 보아가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보아가 일본어도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 사람들은 보아라는 그 가수, 보아가 이 가수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정도로 일본의 현지에 맞는 그런 맞춤형 가수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외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 케이팝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작곡이라든가 안무 이런 데도 외국인을 참여시켜요. 작곡을 해외 사람이 하면 해외 취향의 그런 그 노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화 전략을 첫 번째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틈새 전략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뚫어라, 그런 얘기죠. 빈틈이 있는 곳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세컨드 무버라든가 서드 무버는 해외 유력 업체와 경쟁을 피하고 우리가 장점이 있는 분야, 우리가 대기업들이 소홀히 하는 분야, 이런 분야를 진출을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그리고 캐릭터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케이팝의 경우에도 해외에 나가는 거 보면 다 댄스 음악이에요. 댄스 음악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큰 건 락 음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댄스 음악에 집중했다, 그런 얘기죠. 댄스 음악이 왜 집중을 했느냐?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댄스 음악은 열심히 연습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열심히 하면 연습을 열심히 하고 훈련을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연습생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력보다도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니치 마켓을 우리가 뚫었다, 그런 얘기죠. 겨울 영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랑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겨울 영화가 아주 순애보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의 경우에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뽀롱뽀롱 뽀로로라든가 아까 로브카 폴리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상어라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주 유아용이에요. 아주 그 유치원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유치원만. 이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실제로는 캐릭터에는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거, 중학생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아요. 성인이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는 유아용 시장을 뚫었다, 이거죠.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소홀히 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뚫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SNS 전략이에요. 한류가 확산이 되는데 SNS 마케팅은 이제는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K-팝의 성공 요인은 SNS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중파 방송을 뚫어야 되고 방송을 뚫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 SNS만 잘 나오면 일약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NS가 없었던 시절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가는데, 맨 처음에 음반 발매부터 시작을 해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가는데 마카레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4년이 걸렸어요. 4년. 여러분 아마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춤출 수도 없고.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거는 4년이 걸렸어요. 근데 강남스타일, 싸이가 말하는 거는 강남스타일은 2개월 만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SNS의 힘이 지금은 이제 강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SNS 마케팅을 활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팬덤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팬덤을 활용을 했어요. K-팝의 경우에 아까 SNS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SNS가 되니까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팬들이 만들어지면 이들이 구전 전파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막 나가서 K-팝 가수들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SM이
거기서 공연을 한 적이 있죠. 근데 표가 일찌감치 매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춤추면서 데모를 해요, 저렇게.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렸는데 이때 역할을 한 게 바로 팬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팬이었습니다. 팬클럽. 코리아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팬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 한류가 인기를 끈 건 바로 이런 팬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런 팬덤들을 형성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게 성공했다라는 그런 성공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전략은 막 시작을 할 때, 한류가 막 형성이 될 때, 그때 성공했던 그런 전략들입니다. 근데 한류가 거의 뭐 2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도 경쟁력이 상당히 쌓였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BTS와 같은 그런 가수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인기 높은 그런 가수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수들, 싸이와 같은 그런 가수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아주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지화라고 그랬어요. 현지화. 현지에 맞는 상품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성을 경쟁 포인트로.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국적인 것을 오히려 내보여야만이 잘 팔린다 그런 얘기죠. BTS의 음악 가사를 보면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또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도 해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아니죠. 영어로 불러야만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한국어로 불러야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돌 그룹에 현지인이 끼어 있으면 오히려 인기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현지인이 과거에는 끼어 있어야만 현지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지인이 끼어 있으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리지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고유의 것을 더 경쟁 포인트로 내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화장품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경쟁력이 없을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그렇게 마케팅 포인트로 잡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글로 되어 있는 제품, 오히려 한글로 상점 이름을 만들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잘 팔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현지화에서 글로벌 통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초기에 해외에 진출할 때, 경쟁력이 약할 때는 현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을 때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류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듯이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을 세우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해외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인 금융, 은행 중에 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통회사? 없습니다. 호텔 있나요? 없어요. 의료 있나요? 메디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서비스 기업 중에서는 한류가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런 성공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한번 보고 우리도 나가서 성공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틈새 전략에서 이제는 전공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선발자의 입장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있을 때는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시장 규모가 큰 지역에 직접 진출하는 그런 직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다상어라고 아시죠? 바다상어. 최근에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미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류는 대부분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데서 인기가 있다가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처음서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싸이와 BTS의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 그런 얘기죠.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진출한다 그런 얘기죠.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했죠. 한국 영화가 과거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는 이제 팬덤 형성을 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발적 팬덤 활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팬들을 어떻게 잘 묶어두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팬들이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BTS의 팬 중에 유명한 아미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라는 그런 팬 그룹이 있는데 이런 팬 그룹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요. BTS가 만든 음악을 가지고 다른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어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는 거죠. 아까 빅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 거를 팬들한테 시켰느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자발적 팬덤 활용 전략입니다. 또 과거에는 팬덤을 어떻게 하면 형성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얘들 팬덤이 활동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미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팬들이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막 뿌립니다.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이런 BTS와 관련된 아미가 만든 그런 동영상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잘 만드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 팬덤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콘텐츠도 생산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디 지하철 역 밑에 지하도에 가면 뭐 가수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게 하고 아니면 사진이 나오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그 가수가 돈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돈 엄청 팬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거 만든 겁니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류가 그동안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를 한번 보고 일반 기업들도 거기에 물론 자기 산업의 특성을 잘 고려를 하고 자기 회사의 위치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초기에 진출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략들, 틈새 전략이라든가 우회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초기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그게 필요하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거를 일부러 내세우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GDP가 뭐 13위, 뭐 14위 그러거든요. 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쟁력이 높아졌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는 우리 것을 좀 내세우면서 해외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회 전략이 아니라 전공 전략을 통해서 해외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기업들의 벤치마킹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해외에 진출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한류가 성공한 전략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